4월 8일 주식시장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쉬는 동안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상승할 것 같던 미국 주식들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 정도에 멈추겠지 싶었는데 조정 정도로 그칠 줄 알았는데 조정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폭락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미국 주식들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그리고 미국만큼 하락하는 게 중화권 증시, 중국과 항생 증시, 특히 항생은 4월 7일 월요일 하루만 지수가 14%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지수가 14% 빠지면 대부분의 종목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안가 갔다는 거. 그런 만큼 끔찍한 블랙 먼데이가 있었습니다. 4월 7일 어제. 자, 그런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지만 이런 거죠. 지금 글로벌 관세 경쟁에 돌입하면서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글로벌 관세가 이런 거죠. 사실은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하는데 누구만,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자신과의 무역 거래에서 적자를 내는, 그러니까 자신의 무역 수지에서 미국의 무역 수지에 적자를 일으킨다는 말은 뭡니까? 미국과 거래해서 무역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에게 대해서 관세를 많이 때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통 관세는 이런 거죠. 이 보편 관세가 있고 어떤 관세? 상호 관세가 있습니다. 보편 관세는 그냥 우리나라에 물건을 수입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몇 프로를 세금을 매기겠다 해서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물건이 들어오면 관세를 10%, 부가세처럼, 여러분 부가세도 보면 물건을 구입할 때 10% 매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매기는 관세가 보편 관세입니다. 근데 상호 관세는 어떻게 하냐면, 야, 너희들 특히 우리나라랑 거래하면서 너무 이익을 많이 가져가. 너희 제품을 또 우리나라 수출할 때 너무 싸게 수출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이 제품들이 씨가 말라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상호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 상호 관세는 한 국가에 대해서도 매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배터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어떠한 특정한 물건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번에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중국 철강에 대해서 어떤 관세 매긴다든가요? 철강에 대해서,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60% 부과한다, 이런 거는 대부분 상호 관세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보편 관세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세? 상호 관세. 그래서 트럼프가 나라별로 관세를 다 다르게 적용하죠. 근데 이 나라별로 관세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게, 이번에 트럼프가 갑자기 4월 1일 날 나와가지고 미국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판때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여기 봐라 이러면서 중국 관세 몇 프로, 베트남 몇 프로, 한국 몇 프로 이러면서 쫙 적어놨죠. 그게 이제 뭐냐면 자기 나라랑 거래를 하면서, 무역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나라들, 이 나라들을 쭉 나열해 놓은 거죠.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는 나라를 어떻게 하냐면 관세를 가장 많이 했어요. 트럼프가 저런 관세가 어떻게 나왔나를 했더니 계산 방식은 너무나 심플하더라고요. 총 무역 거래량, 거기서 이익 내는 금액 나누기 2 해서 그거 진짜 웃기던데, 내는 이익이 금액이 46%면 나누기 2에서 23% 이런 식으로 관세를 매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는 국가들은 관세가 40%도 넘어가죠. 그러면 보편 관세와 일반 상호 관세까지 합치면 관세율이 40%, 50% 넘어가는 기업이 또 있죠. 근데 그렇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관세만 해도 50%가 넘었는데 트럼프가 또 그러죠. 중국이 바로 보복 관세를 매기니까 뭐라고 합니까? 일주일 안에 처리 안 하면 50% 묶고 더블로 가. 이렇게 해버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가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장난을 치는 건 무슨 관세? 상호 관세. 그 상호 관세도 업종도도 하고요, 국가에도 합니다. 지금 국가에 하는 걸 이번에 발표한 거고요. 그전에는 보면 철강이라든지 몇 개 치약 산업에 대해서 자기 나라 산업 지킨다고 또 업종에 대한 관세도 매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는데 국가의 글로벌 관세 전쟁 요표입니다. 트럼프가 들고 놓은 거. 트럼프가 이 표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차이나 몇 프로? 67%. 이런 식으로 쭉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기 나라랑 거래해서 무조건 무역 수지를 흑자를 내는 기업들은 다 관세를 두들기는 거고, 그 이익률의 규모에 따라서 관세를 매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국 미국 상호 관세를 보니까 베트남 몇 프로 나옵니까? 46%. 자, 베트남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란 거죠. 베트남이 무슨 저렇게 관세가 많지?
베트남이 왜 관세가 많을까? 차이나는 보면 미국에서 이익을 내는 율이 67%, 그 중에서 나누기 몇 프로 안 됐죠? 2 안 됐죠. 그래서 34인데 베트남이 의외로 46으로 엄청 높죠. 베트남의 수익률이 이렇게 해서 90%까지 되거든요. 자, 근데 왜 베트남이 많을까요? 중국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베트남은 전 세계의 전자제품, 특히 이런 가전이나 의류 이런 모든 것들의 공장이 돼 있죠. 요즘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잘 없고 대부분이 메이드 인 베트남이 돼 있죠. 그래서 보니까 베트남이 실제로 자기들의 베트남의 어떤 전자제품, 베트남 자동차 회사인 빈페스트 이런 제품들이 미국에서 팔리진 않아요. 베트남이 이쪽 애들은 좀 억울한 감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베트남 경제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겁니다. 왜? 자기들의 무슨 까자나 자기들의 라면이나 자기들의 어떤 제품이 미국에 수출이 많이 되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휴대폰도 다 메이드 인 베트남. 그래서 미국에 수출되고 애플 것도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이게 수출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대부분의 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이 베트남산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오는 것은 이렇게 관세를 매기겠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편관세 플러스 상호관세죠. 그럼 얘는 한 5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노트북이 베트남에서 생산된다. 그럼 원래 100만 원에서 미국에 수출되던 게 이제는 얼마? 146만 원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관세만 계산하면. 거기에 마진을 더 붙이면 이제 150만 원, 160만 원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 태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본 기업들이 태국에 공장이 많아서 일본산 제품들이 태국에 수출되니까 관세가 이렇게 많이 되는 거지 태국 제품들이 미국에서 돈을 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요 세 개는 좀 그런 게 억울한 감이 있죠. 중국은 뭐 자체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관세를 얻어맞은 거죠. 그런데 중국, 여기는 좀 혼종돼 있고요. 중국, 대만, 한국 같은 케이스는 뭡니까? 실제로 미국에도 완제품을 수출하면서 제품에 대한 수출에서 관세 혜택을 받으니까 실제로 이게 우리한테도 직격탄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관세를 보면 제일 많은 나라가 베트남, 태국, 중국, 대만, 스위스. 대만은 누구 때문에? TSMC. 반도체 수출이 전 세계 1위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스위스가 의외죠. 스위스는 여러분 사치품들이 대부분 스위스는 미국산 어떤 제품도 수입 안 해요. 럭셔리 제품들만 수출해서 돈을 벌어가니까 이 관세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인도는 당연히 아실 거고 한국 25%. 자, 한국은 거의 보면 전 세계 관세의 거의 한 중간 수준쯤 됩니다. 대신 일본보다는 조금 많은 케이스지만 뭐 도찐 개찐. 어쨌든 얘 둘이는 그래도 어깨에서 이렇게 말한다. 선방했다. 한국 그렇게 많이 타격을 입을 줄 알았는데 선방했다. 그런데 그게 선방한 게 아니에요. 한국의 공장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중국보다 이쪽에 많죠.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이거랑 이게 합쳐지니 실제로 대한민국 가전, 실제로 대한민국 제품들은 엄청난 가격 경쟁력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다만 그래도 다행인 건 한국과 라이벌인 일본, 한국과 라이벌인 중국, 제품의 라이벌인 기업들 또한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서 그나마 안심하고 있는 케이스지만 어떻게든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적에 경고등이 켜진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게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가 싶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 트럼프가 관세로 말하겠다 협박을 할 때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역시 정상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미친놈의 사고방식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와 이게 가능하다고 싶을 일이 진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놀라운 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아무도 말리지를 않을까? 이런 미친 짓을 한다는 게 통용된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관세 전쟁이다. 관세가 중에서도 상호관세. 그 상호관세가 국가별로 이렇게 미친 듯이 부과되니까 이게 어디에 전가된다 했죠? 물건값에. 물건값에 전가되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가 위축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가 이거죠.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질 거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될 수 있을 거니까 두 번째 할 이야기가 이겁니다. 전 세계 증시가 블랙 먼데이를 맞이합니다. 꼭 보면 폭락할 때 보면 두 가지 날짜가 나옵니다.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근데 블랙 프라이는 좀 보통 보면 뭐 물건 싸게 파는 세일에서 하락했을 때 이런 느낌이고 블랙 먼데이는 증시가 폭락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어쨌든 어김없이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그래서 블랙 먼데이를 맞이하면서 7일날 아시아 증시는 초토화됐습니다. 물론 관세를 하겠다라고 한 건 주말에 한 게 아니에요.
목요일, 금요일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유독 월요일 날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겁을 준다고 목요일, 금요일 했지만 주말에 얘들이 걷어들일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걷어들여.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트럼프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짠가 보다 싶어서 그 아시아 증시가 폭락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도 좀 많이 떨어졌죠? 몇 프로 떨어졌어요? 제가 왜 한국이 양반이라는 줄 알겠습니까? 자, 어떤 나라가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까? 홍콩 항생입니다. 13.2. 실제로 그래도 이거 어느 정도 회복하고 끝내서 이 정도입니다. 15% 이상 떨어지고 해서 와, 이거 뭐지? 이러다가 진짜 금융위기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코스피가 5.57, 일본 니케이가 7.83, 중국 상하이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겁니다. 7.34. 그리고 중국 선전, 우리나라의 코스닥, 미국의 나스닥 같은 거죠. 기술주가 상장되어 있는 곳은 9.66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홍콩 항생은 자그마치 13.2. 홍콩 항생은 홍콩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중국에 있는 기업이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게 많아요. 특히 금융주 이런 게 많은데 거의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인도 증시는 3.24로 버텼는데 대만 가건은 TSMC가 하한가로 가면서 지수가 9.7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종목이 5% 빠졌으면 뭡니까? 시장 평균 했다. 근데 5%도 안 빠졌으면 내 종목을 너무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 아시아뿐만 아닙니다. 미국도 여지없이 급락했습니다. 여지없이. 목요일, 금요일 빠진 것만 해도 10% 이상 빠졌고요. 그리고 어제도 선물 지수가 사악하게 빠졌거든요. 아시아 증시가 10% 이렇게 빠지고 할 때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시작하다가 장 시작하자마자 급등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결국은 미국 증시도 급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애플 하루 만에 몇 프로 빠졌죠? 여기서 말하는 미국 3대 지수 5% 급락은 금요일 지수로 말하는 겁니다. 미국이 금요일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아시아는 이번 주 월요일 날 폭락을 했으니까요. 자, 애플 몇 프로? 7.29.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56, 엔비디아 7.36 쭉쭉 보이나요? 자, 테슬라 몇 프로요? 10%. 이제는 좀 바닥 좀 잡았다 싶었더니 1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박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하고 동일합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기업이 이렇게나 빠집니다. 저 이거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금요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6% 빠지고 하는 바람에 와, 월요일 날 삼성전자 진짜 아작 나겠구나 이 생각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덜 빠졌습니다. 대신에 TSMC는 하한가를 갔습니다. 마이크론 이만큼 빠지니 TSMC 하한가를 갈 수밖에요. 자, 그리고 브로드컴 5%, 메타 5%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배트맨 기업들 다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 게 지수보다 더 빠진 기업 또는 지수만큼 빠진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 딱 보는 순간 누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특히나 많이 빠졌습니까? 한국 사학개미들이 좋아하는 기업들이 특히나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질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이거죠. 관세 전쟁을 한다고 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나요? 아니 관세 전쟁을 하는데 글로벌 증시가 왜 폭락하고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한 것처럼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 그랬는데 왜 경기가 침체되는데 이런 걸 보는 거죠. 일단은 관세만큼이 뭐에 전이가 됩니까? 제품 가격에 전이가 되죠. 여러분 국내에서 생산할 때는 물건의 제조 원가 플러스 인건비 그러니까 영업망에 대한 비용들 그게 유통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그냥 그 안에서만 딱 해서 끝납니다. 근데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오면 아까 말한 원재료비에 인건비에 유통비에 플러스 그 나라에 들어올 때 통관료에 해당되는 관세가 붙는 거거든요. 관세가 이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해외 화장품을 살 때 한국에서 사면 쌉니까? 면세점에서 사면 쌉니까? 면세점이 왜 싼데요? 그 관세가 안 붙어 싼 겁니다. 그럼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관세를 10% 붙였을 때랑 40% 붙였을 때랑 그러면 물건과 값은 그만큼을 자연스럽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관세가 이만큼 붙었는데 자기 마진을 포기해가면서 싸게 수출할 나라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관세가 붙은 만큼은 뭐 할 수 있다? 제품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근데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게 단순하게 그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30만 원을 식료품비로 쓸 수 있는데 관세가 붙기 전에는 10만 원짜리 3개를 살 수 있던 걸 관세가 붙어서 15만 원이 되면 몇 개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개밖에 팔 수 없는 거죠.
내가 2개밖에 살 수 없으니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소비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월급이 그만큼 올라가면 좋은데 관세가 40% 붙었으니까 우리 월급을 기업이 여러분 관세 때문에 힘드시죠? 40% 급여를 인상시켜 주겠습니다라는 게 안 돼요. 왜?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가 되니까 수출이 더 안 돼서 오히려 월급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건을 만드는데 안 팔리는 거죠. 예전에 3개 팔리는 게 2개밖에 안 팔리면 인원도 3명을 써야 될 게 아니라 몇 명? 2명만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제품 가격 상승은 곧 기업의 매출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물론 생활 필수품은 안 쓸 수는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쓴다 하더라도 개수가 줄어요. 개수가 준다고요. 자, 그래서 제품 가격 상승으로 매출 하락이 하면 또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뭐가 옵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할 겁니다. 사실은 이런 글로벌 관세 전쟁하고 곱창의 가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브라질산 냉동 삼겹살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틈타서 모든 기업들은 뭐 합니까? 가격을 다 올립니다. 물론 미국산 LA 갈비의 가격이 오른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관세를 부과시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보복 관세 한다고 LA 갈비의 가격을 올려버리면 그것도 될 수 있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보복 관세 안 한 데 있죠. 근데 시중에서 이런 식으로 물건값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뭘 한다는 겁니까? 다른 애들도 따라 올리겠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나마 물가 상승률이 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가격에 관세를 몇십 %씩 매겨놨으니까 얘네들의 물가가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올린 거죠. 맞나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까지 올리면 자기 나라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급격하게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휴지가 없어요. 저는 미국은 휴지에 목숨 거는 나라 같은데 팬데믹 때도 다른 것보다 더 빨리 없어진 게 화장지였어요. 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화장지에서 똥을 못 닦으면 그거 제일 힘들어하는데요. 그래서 화장지 가격이 오를까 봐 화장지를 제일 먼저 그러면서 물건을 사재기를 했는데 그리고 관세를 부과되기 전에 멕시코에서 엄청난 물건 수출을 할 걸 빨리 수출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비축을 해놓고 버티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다 소진되고 나면 이제는 관세를 제품 가격에 전가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건 단순하게 물가가 올라갔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제가 뭐가 떨어진다 했죠? 구매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것도 무섭지만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건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또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겨요. 이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이 미친 짓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이 이 상태로 가면 위험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래 되면 금리 인상의 우려가 생기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심화로 당연히 이렇게 이런 절차로 가다 보면 경기 침체가 생기죠. 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생기면 또 시중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금리 인하를 해라. 근데 금리 인하는 해야 되는데 뭐가 또 되고 있어? 시중에는 인플레이션이 있어. 그럼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경기 침체를 잡으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그래서 경기 침체 된다고 돈 풀려고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죠. 그러면 경기 침체도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이게 우리가 흔히 뭐랍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장사도 더럽게 안 되고 돈벌이도 안 되는데 물가는 너무 비싼 그런 상황. 이게 경제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위험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보통 언제 생기냐면 사람들이 수입이 좋아서 그래서 물건을 막 사려고 하니까 물건을 찍어내지만 물건이 수요가 딸릴 때 생기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지금은 물건이 부족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물건은 많아. 근데 뭐 때문에? 관세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이게 좋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거죠. 자, 그러니 네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지금은 조정장이 아니에요. 보통 주가는 조금 떨어지면 조정장, 그 다음은 하락장, 폭락장이라고 세 단계로 나누는데 뭐 이걸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제 기준에서는 조정장, 하락장, 폭락장 세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조정장은 고점 대비 10에서 20% 하락하고 2개월 정도 지속되는 걸 저는 조정장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번에 주가 하락 시에 하락했다가 올라가 주면 그거 뭐가 되는 겁니까? 조정장이었어. 근데 조정장에서 지금 반등을 줘야 되는데 다시 더 하락해버렸죠. 그러니까 저는 고점 대비 이제 30% 이상 하락했으니까 이건 지금 뭐라고 보는 겁니까? 일단은 하락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폭락장이 있습니다. 고점 대비 몇 프로? 50%.
자, 근데 여기서 20%, 30%, 50%를 말하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하락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여주긴 종목의 하락률을 봤으면 벌써 폭락장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수를 보는 거예요. 지수를 봤을 때 이 정도인데 조정장은 보통 2개월 정도 지속된다 했습니다. 하락장은 9개월 정도. 이게 하락장이라면, 진짜 하락장이라면. 그리고 폭락장은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의 흐름을 보면서 반등을 줍니다. 이건 좀 오래 간다는 뜻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섰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락장이네. 30% 이상 지수가 빠졌네. 대한민국 증시도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빠졌지만 미국장만 보면 하락장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무슨 생각해야 되면 몇 개월 정도는? 자, 여기서 말하는 2개월과 9개월은 지금까지 증시의 하락 시기에 평균 지속된 시간들을 평균을 낸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9개월간 미국 증시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만 더 떨어지면 몇 개월간은? 9개월간은 행보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지거나. 자, 그렇게 될 상황이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계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해는 텄다. 만약에 하락장이 맞다면 올해는 텄다 생각하시고 그 장에 대해서 별로 애착을 가지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래도 내 거 빨간 거 있고 잘 버티고 있고 오늘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 내 종목이 또 말테오제 7% 8%에서 어제 하락만큼 올려놨다. 이 정도는 요놈은 그래 똘똘하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가면서 이제부터는 뭐 해주면 됩니까? 네, 기다려 주셔야 돼요. 하락장이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이건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 폭락장이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주식 투자를 한 기간 몇십 년이 되려면 거의 대부분의 수익은 이때 납니다. 이때가 그 기다리던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 장은 안 왔다. 지금은 무슨 장? 하락장이다. 근데 미국 주식이 지수가 조금 더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정장, 하락장, 폭락장에서 보면 각 나라 증시들이 요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잘 보십시오. 몇 개월, 몇 프로 떨어지고 몇 개월 지속하고 몇 프로 떨어지고 몇 개월 지속하는지를 어느 정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점장님 폭락장은 얼마나 갑니까? 그건 상황마다 달라서 데이터를 낼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바로 급반등하기도 합니다. 경제정책 또는 전 세계 글로벌 공조 이런 걸 통해서 바로 급반등하기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팬데믹 때. 코로나 팬데믹 때는 미친 듯이 급락했다가 미친 듯이 급등했습니다. 전 세계 공조, 전 세계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면서 같이 움직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경제 위기 때는 글로벌 공조가 안 돼서 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경기 침체 상황은 보면서 지속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여러분과 이야기해야 될 거 이거죠. 이 폭락이 지속될 것인가? 그럼 저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하락은 지속될까요?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번 봅시다. 언제입니까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입니다. 팬데믹 때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40% 이상 빠졌죠. 40% 가까이 빠졌어요. 근데 이 빠진 게 보다 더 중요한 건 빠진 기간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기간별 하락으로 보면 아마 역대 최대로 짧은 기간에 많이 빠졌을 겁니다. 미친 듯이 빠졌어요. 다들 뭐 때문에 거의 전 세계가 전염병에 걸려 다 죽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이유를 모르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수가 이만큼 이렇게 미친 듯이 빠집니다. 보이나요? 그리고 미친 듯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걸 미친 듯이 올라왔다는 말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반등하는 것도 드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러면 3,300 갔다가 다시 와 있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제가 말한 것처럼 한 번도 겪지 못한 전염병에 의한 글로벌 경제 생태계 붕괴입니다. 맞나요? 그 이유가 다들 두려움에 뜨는 잘 모르는 어떤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장에도 출근 못했죠. 그러니까 제품도 생산이 안 돼. 셧다운이라 그랬잖아요. 식당도 가지 마. 오로지 어디에만 있어? 집에. 모이지도 마. 만나지도 마. 이랬던 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생산이 안 돼요? 제품이라는 자체가 생산이 안 되니까 글로벌의 경제 생태계가 다 무너진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이 막 생기니까 자동차 부품 중에 중국에 생산한 자동차 부품 하나가 없으면 차가 출고가 안 돼요. 중국에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출고된 혹시 벤츠 갖고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 키도 2개 줘야 될 거 하나만 준다든지. 조수석에 뭐가 없었어요? 자동 의자 안 되고 땡겨야 되는 그렇게 비싼 차를 샀는데도 이 차가 의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반도체거든요. 그 반도체가 없어서 그랬고 실제로 그때 당시 생산된 KA 신차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신차를 사려고 했는데 뭐가 없어? 뒤에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 후방 센서와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출고가 됐어요. 글로벌 공급망이 다 무너지면서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바닥을 기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장을 다 닫았으니까 주가가 다 급락을 했죠. 자, 그럼 이거는 다른 요인이 아니라 한 번도 겪지 못한 전염병에 의한 뭐의 붕괴? 경제 생태계 붕괴입니다. 2020년은. 자, 그리고 2020년 전에 또다시 엄청난 폭락은 있었죠. 이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라 그러죠. 맞나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이때는 뭐가 붕괴됐냐면 아까는 무슨 생태계? 경제, 생산 생태계가 붕괴된 거라면 이때는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라 그래요. 은행들에서 팔았던 모든 상품들이 파생 상품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편입한 모든 파생 상품들이 다 부실이 되면서 은행과 증권사, 투자회사 모든 회사들이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금융회사가 망해버리면서 그 금융회사에게 돈을 빌려야 될 기업들 이런 부분들도 돈을 빌리지 못하고 융통되지 않고 실제로 모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죠. 우리나라 2064 한번 폭락하고 3월에 베어스턴스 파산하면서 한번 폭락하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폭락하냐면 리먼 브라더스 망하면서 완벽하게 폭락을 해버립니다. 2000인 놈이 어디까지? 938, 50% 이상 하락합니다. 자, 이때는 바로 반등 안 하고 쌍봉 만들고 이중바닥 만들면서 천천히 하면서 이때도 전 세계 시장이 붕괴하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은 빨리 회복했어요. 이때 누가 도와줬냐면 중국이 도와줬어요. 이때 중국이 경제가 막 살아나면서 대한민국의 화학제품, 철강제품 걔들이 물건을 생산하고 싶은데 플라스틱 원재료 갖고 철강이 없으니까 미친듯이 대한민국 기업 철강회사들이 수출해서 돈을 싹쓸이 할 시기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한참 헤맬 뻔했는데 중국이 도와줘서 빨리 회복한 케이스예요.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오래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폭락장은 경기 그 주변 상황에 따라서 그 침체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이때 좀 빨리 회복했어요. 그래도 유럽은 몇 년을 고생했어요. 혹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픽스 국가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픽스에서 돼지 이러는데 포르투갈, P가 포르투갈, I는 아이슬란드, 그리고 또 I는 이탈리아, G는 그리스, S는 스페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애들이 거의 국가 부도 상태에 놓입니다. 그리스는 지금 보면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국가문화재도 중국 겁니다. 그때 당시에 다 팔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걸 막으려고 공항, 항구 이런 거 거의 대부분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입장권 이런 것도 중국 애들이 받고 있는 그런 문화재도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짜 거의 한 5, 6년을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회복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스페인 이제서 회복했다 하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리기도 했는데 대한민국은 중국의 도움으로 빨리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회복을 한 케이스죠. 자, 어쨌든 폭락장은 이렇게 두 번 있었는데 지금의 이렇게 큰 하락, 이만큼의 하락이 있었던 게 2008년과 몇 년도? 2020년. 근데 2020년은 전염병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생태계 붕괴였다면 2008년은 서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부실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을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생긴 금융 시스템의 붕괴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염병이 사라져야지 회복되는 거고, 그리고 금융 시스템 붕괴가 된 것은 금융 시스템이 정상화돼야 회복이 되는 건데 지금의 2025년 현재 하락은 금융 시스템의 붕괴도 아니고 경제 생태계 붕괴도 아니고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트럼프의 주디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트럼프의 개인 의지로 인한 경제 시스템 붕괴 시도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붕괴도 아니고 시도.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게 녹화가 되고 유튜브로 나가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욕할 뻔했다 방금. 이 나쁜 놈이 혹시 주식시장 하락에 베팅을 한 건 아닐까? 지가 하락에다가 지 전자산을 몰빵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지 한마디로 이렇게 해가지고 엉망으로 하락을 시킨 건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얘가 그동안 하는 짓을 보면 대통령 출마한다는데 이상한 SNS 만들어가지고 그 기업을 상장시키고 또 대통령 출마할 때 이상한 비트코인 만들어가지고 고점에서 다 팔아버리고 이런 짓을 하는 거 보면 숏으로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건 저는 트럼프의 사고방식에서는 불가능한 게 아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나쁜 놈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왜 이걸 하는데 아무도 안 말리지? 북한도 아니고 미국에서.
미국은 자유무역의 나라고 미국은 자유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있지?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자유여신상 내놔. 네, 프랑스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자유여신상을 누가 준 거예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념해서 100주년 기념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너희는 자유나라가 아니다. 갖고 온나. 무역에 대한 자유마저도 없는 이런 나라에 그 자유여신상은 쪽팔린다 이러면서 달라고 해요. 저도 지금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한다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도 제재를 안 한다는 게. 그러면 이런 거죠. 트럼프도 하락에 베팅했고 그리고 지금 월가에 있는 큰 손들도 트럼프한테 하락에 해봐라. 베팅해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공공연하게 트럼프는 뭐라고 하냐면 4월 1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불필요한 거품은 사라질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하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자기는 주식 하락에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것 이해가 작정하고 하고 있구나. 하락에 대해 베팅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죠. 지가 수익 실현할 때까지는 계속 하락을 끌고 가지 않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결국은 누구라는 거 아까 말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붕괴도 아니고 경제 생태계의 붕괴도 아니고 한 사람 입으로 한 사람의 의지로 시작된 거니까 결국 누가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생각만 바꾸면 이 금융위기는 오래 지속되면 시스템도 붕괴가 돼버려서 회복이 힘들 수도 있지만 좀 빨리 수개월 안에 트럼프가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자, 실제로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보면 미국장에서 선물 지수가 5% 가까이 하락하다가 장 개시하고 몇 분 만에 양전하더니 주가가 미친듯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까 17% 가까이 하락했던 미국의 반도체 회사는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12%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왜 올랐는 줄 아세요? 어제 갑자기 10분 만에 관세를 유예한다. 트럼프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는 가짜뉴스로 그게 처음에 진짜인 줄 알았겠죠? 야, 관세 유예한다더라 이러니까 야, 그러면 다 끝난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떨어진 만큼 올리려고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게 나오면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죠. 이 나라는 백악관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가만히 놔둡니다. 뉴스가 나오자마자 몇십 분 만에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저는 거기서 또 놀랐습니다. 와, 이 진짜 하락으로 베팅한 거 아닐까? 자기들의 계좌가 트럼프의 계좌가 손실이 날 거를 걱정해서 어떻게 그렇게 몇십 분 만에 기다린다듯이 가짜뉴스입니다 이렇게 바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뭔가 이제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이거 뭔가 자기들의 의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야. 이 관세 유예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빨리 발표한다? 그래서 저는 조금 희한한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무튼 어제의 미국 주가의 주식시장의 흐름만 봐도 결국은 뭐만 처리만 되면 관세에 대한 정책만 처리가 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그리고 가능성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하락장인데 트럼프가 얼마든지 변심하면 뭘로 갈 수 있다? 조정장 또는 상승장으로 다시 갈 수 있고 근데 트럼프가 고집 피우면 일로 가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누구의 주디만 봐야 돼요? 트럼프의 주디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그것도 노리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운영하는 SNS 있죠. 트럼프 소셜이라는. 그 가입자가 예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맨날 그 트윗하는 그걸로 주가가 요동을 치니까 그것 때문에 트윗을 엄청 많이 가입했거든요. 지금 X로 불리는.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걸 가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가입자가 늘어나는 거 결국 그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좋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얘는 지금 모든 것으로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꺽 먹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게 용인된다는 게 저는 이게 또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입으로 시작된 거니까 뭘로? 입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 그래서 너무 이걸 저는 이렇게 보면 이게 지속이 되면 경제 시스템으로 붕괴로 갈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께. 지금은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말자. 이게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너무 심각하게는 바라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죠. 그러면 이런 폭락장에 지점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물었습니다. 어제 매도하신 분. 사실 어제가 정말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어제가 위험한 구간이라는 게 뭐냐면 어제가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이
수익에서 손실로 돌아설 수 있는, 그리고 또는 개별 종목이 그렇기도 있고, 여러분이 그나마 그동안은 수익이 엄청 많이 났었잖아요. 근데 하락한 종목이 좀 몇 개 섞여 있는 분은 전체 계좌 수익률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순간이 되니까 이때부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역시 주식은 안 돼. 다 팔아버리고, 다 귀찮아. 이런 생각이 확 드는 순간인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딱 그게 그때 위치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어제 팔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사실 건데요? 언제 사실 건데요? 나름 수익일 때 팔았고, 어제 또는 본전일 때 팔았고, 어떤 거는 손실일 때 팔았다. 그래, 다 팔았다 칩시다. 계좌 다 정리했어요. 그 현금 쥐고 있어요. 언제 사실 건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죠. 다 팔아놓고 어떤 생각합니까? 평소에 좀 더 떨어지면, 그리고 바닥에서 살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묻고 싶습니다. 바닥은 누가 정해주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팔고 나중에 바닥에 더 싸질 때 사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격이 오면 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안 눌러져요. 그리고 그게 바닥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중 바닥을 만들고, 자, 지금 실제로 아까 차트를 보면 이런 게 있었죠. 떨어졌어요. 이때쯤에 팔았어요. 에이씨, 들어오서 팔고 팔았어요. 어떤 분은 여기서도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올라가면 어떤 생각 듭니까? 올라가면 아씨 괜히, 그리고 여기 사. 또 떨어져. 그럼 또 어떤 생각 듭니까? 아우씨 하면서 또 내 토막이 또 나. 그러면 이때 올라가잖아. 이때 올라갈 때는 무슨 생각합니까? 또 떨어진다. 네, 또 떨어진다. 안 사요. 그런데 보니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이 맞았어. 해. 그런데 또 올라가. 아니야. 그때도 올라갔다 떨어진 것처럼 올라가다가 떨어질 거야. 생각을 해. 자, 근데 계속 올라가. 여기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계속 올라가.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면 떨어진다 세뇌를 시키면서 계속 못 사다가 언제 사는 줄 알아요? 고점에 사요. 대부분의 개미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 대부분의 개미들은 사실은 팔고 나면 더러워서 안 본다고 안 봐요. 그리고 이럴 때 주식으로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멋모르고 있대. 주식이 지금 너무 싸니까 한번 사보라 카던데 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샀는데, 옆에서 걔가 나 지금 수익 100% 났어요. 와, 200% 났어. 이러면 속에서 어떤 게 됩니까? 안 한다 하다가 얘가 팔고 나면 그때 들어가요. 자, 그래서 대부분 다시 물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들이 팔 때는 팔지 마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이런 거예요. 차트를 보고 투자했거나 단기 이슈를 보고 투자한 종목은 무조건 매도. 사실은 이렇게 폭락하기 전에 여러분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차트 보고 한 거는 차트만 보고 빨리 정리하라 했죠. 이슈 보고 한 건. 그런 거는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이런 거는 폭락장이 아니라도 그냥 평소에도 개별 종목이 그렇게 하락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치를 보고 투자한 종목 있죠.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가 매수를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해 드릴 종목이 아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걸 갖고 투자했던 종목이 SPG입니다. SPG라는 종목을 보면 이거는 눈물이 없이는 듣지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요. 저는 SPG를 너무 일찍 샀습니다. 로봇의 미래를 너무 일찍 봐버렸습니다. 너무 일찍 봐버려가지고 앞으로 산업자동화, 앞으로 로봇이 생산에 중추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로봇 관련 기업을 살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 관련 기업을 찾았는데 일본의 키엔스, 그리고 무라타, 하나 이런 기업이 있고, 그런데 일본 기업, 나는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욕되게 할 수 없으니까 일본 기업은 사기 싫다. 한국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찾고 뒤진 게 감속기라는 걸 알게 됐고, 그 감속기를 전 세계에서 그래도 일본 기업과 비비면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이 SPG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SPG라는 기업을 샀어요. 사자마자 마이너스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10,000원 언저리에 샀는데 보시면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자, 3,304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더럽다라고 파시겠죠? 아니요. 저는 이때부터 꾸준히 매입을 더해갔습니다. 더 떨어질 거 불안함을 안고. 근데 저는 뭘 봤기 때문에, 감속기는
로봇의 분명히 시대는 오는 거고 그 올 때 감속기가 가장 핵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이 기업의 뉴스를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얘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 코로나 시기에도 얘들이 적자가 아닌 흑자를 내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매집을 해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주봉이라서 이게 안 나오는데 일봉으로 보면 올랐다가 폭락하고 올랐다가 폭락하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지고 드디어 와 수익이 꽤 났네. 이때가 거의 100% 이상 수익 날 때입니다. 근데 쫙 빠지면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 작업을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날은 거의 저희가 죽고 싶었습니다. 보세요. 우와 드디어. 근데 여기서 보면 2주일 만에 반토막이 납니다. 모든 수익을 또 다 뺏어갑니다. 제가 이때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하고 버티고 이때 배당을 제가 몇 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배당을 너무 많이 줘서 감사합니다. 이익을 많이 내니까 배당을 엄청 주더라고요. 그리고 버티고 이때도 버텼습니다. 이때도. 그리고 나면서 대망의 로봇 테마가 붙으면서 로봇의 사람들이 같이 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이런 겁니다. 가치는 안 변합니다. 가치는 결국 주가는 뭐에 수렴한다?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나마 그냥 추가 매수를 해서 그렇지 그냥 70%가 떨어진 겁니다. 뭐 때문에?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이걸 조금 더 확대해드리면 장난도 아닙니다. 올라간다 싶으면 쑥 빠바바바바바 올라간다 싶으면 이런 작업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제가 이렇게 투자한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팝니다 라고 했던 게 요 시기입니다. 팔고 나서도 그래도 더 가긴 했는데 잘 팔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몇 년 걸렸다고요? 그러고 나면 2018년도 사가지고 자 보세요. 언제 팔았어요? 5년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5년 동안 수익률 300%가 적은 겁니까? 배당은 배당대로 다 왔고요. 물론 이때 더 좋은 기업 알테를 샀으면, 근데 중요한 건 이때는 제가 알테를 잘 몰랐습니다. 자, 이때 물론 맞습니다. 알테를 사지 와 저랬었고 그때는 제가 몰랐다니까요. 알테는 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알테도 쉽지 않았어요. 보면 이때 산 사람 얼마에 된 거예요? 10만원 10만원은 12만원 됐는데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5만원까지. 또 60% 떨어집니다. 알테도. 근데 결국은 같이 제가 여러분께 떠들기 시작할 때가 이때잖아요. 5, 6만원대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이때 사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가치에 수렴한다니까요. ABL 보세요. 결국 기술 수출을 발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장에서도 이 주봉인데 일봉을 볼까요? 이런 하락장에서도 1년 신고가를 만듭니다. 기업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리고 얘들은 한번 수출하면 몇 조를 그냥 벌어들이니까. 반도체 수출해갖고 어제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했잖아요. 예상 실적 발표했는데 6조를 벌어. 6조 6천억. 삼성전자 그 많은 인원이 그 많은 공장을 전 세계에 지어서 고작 6조 6천억 법니다. 근데 알테나 ABL은 기술 수출료로 1년에 1조씩을 벌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보고 투자. 근데 이렇게 언제 발표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가치를 보고 투자한 종목은 오히려 싸지면 뭐 해라고요? 추가 매수를 고민하라고요. 그렇다고 또 인생은 한 방이지. 그리고 한 방에 다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 꾸준하게 매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매달 폭락장이 오면 살 종목 10선 이래가지고 매달 이걸 합니다. 근데 이걸 왜 매달 하냐면 몇 년 전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의 업종이 다릅니다. 기업들이 달라요. 지금의 가치 있는 종목과 몇 년 전에 가치 있는 종목, 지금 가치 있는 종목과 지난해 연말에 가치 있던 종목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선정해서 어떻게 하냐면, 왜 선정하냐면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 이렇게 고민을 해놔야지 그런 시기가 오면 뭘로 망설이지 않고 기계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저를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을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현금 보유를 항상 일정 부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고점이고 이럴 때 저는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해놔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께도 주식을 가르쳐 주면서도 분명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시기의 문제 같은데 되도록이면 조그만 0을 적게 붙여서 투자하시고 나중에 뭐 하라고 했어요? 확실하게 공을 더 붙여서 그때 해야 되고. 그래서 투자가들의 수익 중에서 수익이 100이 났다면 항상 80의 수익은 다 이 시기에 납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 보세요. 주봉으로 보면 이때 위기 때 자 얼마입니까 이거? 65,000원 무슨 차? 현대차.
얼마까지 갑니까? 짧은 기간에 30만 원까지 갑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6배까지 올라 버립니다. 자, 이렇게 폭락한 걸 사놓으면 순식간에 수익을 내는, 그리고 그 수익의 범위가 높아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기아차를 보실래요? 제가 기아를 1200% 수익을 냈었거든요. 월봉으로 보면 제가 언제 샀냐면 2008년도 한번 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는 이렇게까지 갑니다.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기아는 그래도 수익을 제대로 냈는데 팔고 나서 너무 후회했던 게 NC소프트입니다. 저도 분명히 생각했거든요. 이때 당시에 2008년도 당시에 모든 애들이 실직당해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을 거니까 게임주가 갈 거라 생각해서 샀고 잘 팔았다 생각했는데, 우와, 얼마에서 100만 원 간 줄 아십니까? 18,000원에서 100만 원 갔어요. 이러니까 지금 가늠이 안 되죠. 잘 팔았다 생각했는데 와, 너무 후회가 됐어요.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런 기업들이 이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좌 수익률을 몇십 프로가 아니라 100% 이상 낼 수 있는 기업들은 이런 폭락장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알테오준이 지금 현재 30만 원, 40만 원에서 2배 오르려면 100% 수익 나려면 80만 원이 가야 되는데 40만 원짜리를 80만 원을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얘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10만 원, 5만 원까지 떨어져 있으면 2배를 수익을 내려면 10만 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만 원짜리 80만 원대 내는 비용 들어가는 대금보다 5만 원짜리를 10만 원 내는 대금이 이론적으로 8분의 1밖에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면 거래대금의 문제 때문에 올리기가 힘들지만 폭락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크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시기에는 뭐 대부분 어떤 종목을 사도 수익은 나는데 수익의 편차들이 종목의 선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럼 진행자님, 그 종목이 뭡니까? 매수할 종목, 될 종목이 뭐냐면 그때 당시의 수출이라든지 그때 당시의 업종 흐름에서 주도가 되는 업종이 됩니다. 저는 그게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바이오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만약 휴젤이 반토막 나면 사야 된다고 봅니다. 미용기구 또는 보톡스 같은 필러 같은 이런 제품, 한국의 어떤 문화상에서 정말 필요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화장품주 폭락하면 더 사야 됩니다. 왜? 불경기에는 뭐가 잘 팔립니까? 립스틱, 명품보다 화장품 같은 작은 사치를 하는 제품들이 잘 팔립니다.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선정해야 될 종목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주워 모아 나가야 합니다.